자, 베리즈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전산세무 2급의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로 지을 건데요. 자, 모든 유형들을 다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강의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증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증자다라고 하면요, 요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입니다.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이요. 물론 자본금이 증가할 때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본금의 증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은 자본금이 증가할 때 자본의 총계도 증가를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증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을 높이는 대신에 또 자본 안의 요소인 자본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자본의 전체 합계가 변함이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증자라고 했을 때 자본의 증가 이렇게 기억하시기보다는 자본금의 증가라고 하셔야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재무회계 이론도 같이 함께 진행을 했고요. 자본금이다 라고 해서 유상증자다, 즉 돈을 받으면서 자본금이 증가했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본금을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의 증가, 항상 액면가액을 기록하자. 지난 시간 사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시피요. 사채든 아니면 주식 증자를 하는 것이든 자본금에 대해서는 항상 대변에 액면가액으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액면가액으로 기록하고 차변에 받는 돈을 쓰되 만약에 신주 발행비라든가 주식 발행비다라는 것이 있으면 차감하시고서 우리가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증가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죠. 즉 별도의 비용으로 신주 발행비다, 주식 발행비다라는 내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자, 액면을 초과했을 때의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성격일 텐데요. 문제는 상계 처리 개념도 익히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은 이런 할증 발행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즉 상대방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유무에 따라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는 회사라면 곧바로 전액을 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겠지만, 만약 반대로 이 할인 발행 차금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적으로 모두 다 가져다 쓰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증자하는 내용에서 이 자본금에 전입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사를 가면 전입 신고를 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나 여기에 왔어요. 이 동네에서 살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본잉여금 요소였던 녀석,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렇게 차변으로 데리고 오면서 자본금 쪽으로 자리를 이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쪽에는 자리가 들어오는 걸 테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그만큼 자리가 비는 거겠죠. 자, 이 경우 자본의 총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더라?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다. 총계에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게 바로 무상증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1번이 자본금, 2번이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 4번 기타 포괄, 5번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1번부터 바로 5번까지 합계가 자본의 총계일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본 잉여금 요소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빼지만 그만큼 다시 자본금 쪽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체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유상증자를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상, 즉 차변에 받는 돈이 있을 거고, 증자, 자본금의 증가다. 자본금은 언제나 항상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 그러니까 2,000주 곱하기 5,000원.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고 했을 때 2,000주에 대해서는 발행가액, 즉 이 주식이 발행될 때 회사가 받은 돈인 7,5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겠죠. 자, 액면에 대한 이런 5,000원과 7,500원의 차액인 2,500원에 대해서 이렇게 2,000주를 계산해 보시면 나머지 초과된 액수가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문제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 다시 말해 먼저 가져다 쓸 할인 발행 차금은 없으니까 전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역시나 뭐가 있어요? 신주 발행비다 이런 표현이 보이고 발행하고 라는 표현이 보여요. 어떤 것을 발행했다? 주식.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자본금. 자, 그럼 자본금은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 숫자 따라서 500. 차변은 1주당 8,000원씩 이렇게 1000주니까 원래는 800만 원. 하지만 신주 발행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들어온 사례입니다. 자, 액면을 초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물론 문제에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을 아무 생각 없이 써도 상관은 없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친구였다면 아마도 그 친구는 계정별 원장 가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을 살펴보고 조회되는 자료가 없다거나 잔액이 없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맞아 이건 확실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역시나 액면가액, 액면에 대해서 쓰셔야 되겠죠. 액면 5,000원에 2,000주, 그래서 1,000만 원. 만 원에 발행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000주에 대해서 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기록하겠죠.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 대변에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1,00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있는지 보아라. 우리가 대변에 기록하고 싶은 건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을 초과해서 받았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고 싶지만 반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가져다 쓰고 부족한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유상증자나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대변에 보통주에 액면가액 써서 대변에는 액면가액으로 쓴다는 점, 이런 걸 잘 정리하고 나니까요. 대변에 자본금 썼고 차변에 받는 돈 썼다. 차변에 비는 금액에 대해서 500이 비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여기 차변은 원래 할인 발행 차금이 쓰여지는 자리예요. 하지만 누가 있었다면, 초과금이 있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다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대변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자, 발행가액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건 아니죠. 발행가액은 사실 받는 돈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유상증자, 즉 대변의 자본금의 증가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그래서 2억 5천인 거죠. 주의하실 점, 차변에 2억 5천만 원과 2억 원의 밸런스 차이인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을 기록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 자, 할인 발행 차금을 5천으로 만들기 전에 초과금이 있었기에 먼저 쓰고 나머지가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교부했다,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했다 라고 하죠.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의 전입, 즉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 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무엇을 기반으로 했더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뒤에 역시나 유사한 문제인데요.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관련된 신주 발행비나 이런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요, 50만 원이 있는데 앞에 있던 문제들은 보통예금 받을 때 빼고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따로 현금이 나갔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차변의 보통예금, 자, 그리고 대변에 200에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려다가 여기 주식 발행비 현금 나간 거 빼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 거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머지 초과되는 150을 모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씁니다. 차변에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상증자 액면가액 가져다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문제가 나온 건요, 사실 앞에까지 이런 수수료가 있었을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미지급되었다라고 해서 현금 대신에 이렇게 미지급금을 쓰는 사례가 있었어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았죠. 2천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빼서 대변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를 진행을 해야 되겠더라? 우리 지금 보시면 한 가지 계정이 빠졌네요, 여러분들. 일단 뭐를 먼저 가져다 쓰고요. 미지급금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을 빼고 나면은 얼마만 기록이 되겠어요? 1,000만 원에서 30을 빼면은 970이 남겠죠. 970 중에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이 있었다라고 했으니 50을 제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920이 남게 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뭐가 되겠더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빠져 있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해서 9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늘상 현금으로 지급하던 게 현재 미지급이다 이런 상태일 뿐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써야 될 텐데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니 먼저 가져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버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제가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식 발행 초과금 92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와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에 같은 문제인데 여기 뒤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도 별 5개 정도는 아니지만 4개 정도 있는 거 보니까 대략 한 10회 분량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자기 주식과 관련된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기 주식은 사채나 자본금과 달리 액면가액 쓰지 않아요. 처음에 취득한 가격으로 쓰시고요. 그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처분이익, 적은 돈을 받으면 처분 손실이겠죠. 물론 여기에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상계 처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기 전에 만약 처분 손실이 있었다면 그 처분 손실을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15일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 135만 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135만 원어치를 모두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400주 중에 300주만큼 그래서 75%겠죠. 어찌됐든 135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전체 400주였다면 이 중에 300주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매각을 합니다. 그 금액이 이 아래에 해설을 보다시피 얼마겠구나? 112,500원어치겠구나. 자, 그리고 이 300주에 대해서 얼마에 매각했냐면 5,700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700원 곱하기 300주. 그래서 171만 원. 그러면 자기 주식의 장부에 기록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 문제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자기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계정별 원장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조회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액면가액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매입 소각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감자차액, 감자차손으로 대체가 될 때 그때 액면가액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량 1,000만 원을 처분하는데 1,000만 원에 처분을 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즉 차변에 보통예금에 1,000만 원이 들어왔고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800. 그럼 800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00의 이익일 텐데 이익을 200만 원을 모두 다 쓰지 못했죠. 그 이유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에 대한 계정 130을 먼저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고요.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즉 200에서 130을 뺀 나머지 70만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 조정에 있었던 처분 손실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요. 제 자본 잉여금 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역시나 어때요? 구조가 동일하죠? 보통예금에 돈을 받았다, 자기 주식 팔렸다, 처분 이익 쓰기 전에 처분 손실이 있으면 먼저 가져다 쓰고 나머지가 처분 이익.
자,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늘상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을 잔액을 조회하세요 라고 했을 때 450짜리를 510 받고 팔아서 60의 이익을 쓰고 싶은 상황이구나. 그럼 조회는 뭐를 해야 돼요? 이익을 조회하는 게 아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즉 반대편 계정, 상대방 계정인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세무이급은 거의 나오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내가 남의 회사 주식을 사는 거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이런 표현이라든가 사채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외화에 대한 환산이라든가 외환 차익 이런 외환 차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당도 볼게요.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빼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 준비금을 적립하죠. 보통은 여기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 즉 위에 미지급 배당금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합니다.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지 않고요. 375번에 2월 이익잉여금, 즉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원숭이 제주 이렇게 하듯이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할 때 이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375번 2월 이익잉여금에 수정을 했던 것처럼 그 녀석 2월 이익잉여금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죠. 자, 현금 배당 또는 중간 배당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배당을 했다고 해서 차변에 중간 배당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배당을 할 때, 결의할 때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써놨던 걸 똑같이 차변으로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금. 자, 주식 배당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주식으로 내가 배당을 주는 거죠.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배당을 줘야지. 자, 배당을 줘야지라고 결정했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주식 배당과 관련해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요소를 만드는데요. 이 자본 조정 요소에서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양수, 즉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항상 자본 조정하면 차감 성격의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가산의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고요. 요놈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날 주식, 즉 우리 주주에게 주식을 준다는 건 자본금, 지분이 그만큼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식 배당도 우리가 이 자본 조정 쪽 가산 성격이었던 애를 빼주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배당을 줄 때 자본의 전체 총계는 변함이 없죠. 자,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의 전체 총계는 변함이 없는 이런 주식 배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받는 입장. 받는 입장은요. 이 주식이든 현금이든 이런 배당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물론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처분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은 여기에 미수금이야 그리고 배당금 수익이야 뭐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시험은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현금 배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입금되는 돈 쓰시면서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수익 계정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식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자,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고 한 주당 7,7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즉 우리 회사가 77만 원에 가지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 혹은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러한 주식이 있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10주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면서 110주가 되었다. 가격은 그대로 77만 원짜리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즉 배당을 받기 전과 배당을 받은 이후에 뭐가 달라지지 않았다. 전체적인 자산의 사이즈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론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이득이 생기는 부분은 있어요. 주식의 숫자가 증가를 했기도 했고요.
그 다음 77만 원에 110주를 나눠주면 7,000원으로 한 주당 단가도, 즉 우리 왜 주식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점에 샀으면 물타기 하려고 평균 단가를 줄이려고 계속해서 주식을 낮은 가격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의 가격이 평균 단가가 7,700원이었던 게 이제 7,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주식과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가 조금만 올라가면 7,500원이다 그러면 옛날에 7,700원일 때는 손실을 인식했겠지만 이제는 7,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회사가 평가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주식이 100주였던 게 110주로 이렇게 주식의 개수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 해도 77만 원짜리가 그대로 77만 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러한 회계 처리들은 할 필요가 없다더라. 그래서 배당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문제 지문에 현금 배당이 얼마가 입금됐다, 심플하게 이것만 나오면 정말 좋은데요. 때에 따라 주식 배당도 있고 현금 배당도 있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배당 자료를 보면서 뭔가 회계 처리가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씁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은 교부 주식 배당금,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10%인 200을 이익준비금, 그래서 전액을 다 합치면 3,200이 되는 겁니다. 자, 현금 배당에 대해서 지금 500만 원과 10%는 50만 원이겠죠. 이익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앞서 보셨던 문제에 주식 배당만 빼고서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 이익준비금에서 2월 이익 잉여금이 550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7월 12일에 결의한 중간 배당,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 등 5.4%. 사실 여러분들 전사세무 2급은 소득세법 이론도 함께 보시죠. 기본적인 배당소득 14%입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0%, 즉 1.4%, 14%의 10%인 즉 1.4%가 지방소득세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등등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4%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현금 배당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 1억, 거기에다가 15.4%에 해당하는 1,540은 예수금, 타인이 내야 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나머지가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보통예금 주식으로 수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식 배당을 받았다는 자료는 있지만 얘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뭐만 하시면 됩니까? 현금 배당, 현금으로 배당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통예금으로 배당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배당금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뭐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습니다. 자산 수중이익이다, 채무 면제이익이다. 자산 수중이익일 때 기계장치는 공정가액, 공정가치로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당연히 매입할 때 부대비용은 더해주겠죠.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이런 영업의 수익 개정이 있습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반드시 면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감수할 때 이 부채에 대해서 덜 갚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면제받은 걸 채무 면제이익이라 부릅니다. 자, 관련된 문제 볼게요.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공정가치를 언급하고 있죠.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공정가치 500이요.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할 정도로 문제의 구조가 정말 동일하죠. 108회에는 380만 원짜리가 나왔던 게 101회에는 5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온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죠. 자, 면제받았다 이런 표현을 꼭 줄 거예요. 그러면 장기차입금 부채를 내가 상환하는 과정인데 면제받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채무 면제이익. 항상 면제라는 단어가 문장 지문에 나옵니다.
자, 여기도 나머지를 면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에서는 3,800이 나갔고요. 요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죠. 자,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남았나요? 물론 뒤에 비용 여러 가지 계정들 있지만 외환차손, 외환차익이요. 자, 얘들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내가 실제로 대금을 상환하거나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때 생기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달러당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 1,200원짜리였는데 현재 달러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1,100원으로 달러의 환율 차이로 인해서 회사가 100원을 덜 받아서 외환 차손인 거죠. 이런 영업의 비용. 자, 아니면 외상 매출금이 1,200원이었는데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다더라. 그래서 들어올 때 1,300원이 들어왔다. 외환 차익.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이런 환율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좀 일찍 환전을 했는데 나중에 늦게 환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돌아와서 내가 다시 은행에다가 이걸 되팔려고 할 때 이런 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외화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채. 부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000원에 1달러당 1,000원짜리였다. 그런데 실제로 갚을 때 900원에 환율이 떨어져서 900원에 갚았다. 그러면 100원의 환차이가 나오죠. 이 부채들은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때의 환율보다 지금의 환율이 더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구조로 자산과는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선적일의 환율과 환가일의 환율이 있어요. 선적하던 날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하던 시점은 1,280원. 근데 실제로 받는 날은 1,220원입니다. 1달러당 얼마씩 차이가 발생하냐라고 했더니 60원, 60원씩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네요. 환율이 떨어진 만큼 분명히 회사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떨어진 거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한 해외 매출처의 외화 외상 매출금 23,000달러 전액 회수와 동시에 즉시 원화로 환가해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자, 원래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는 이렇게 1,280원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들어올 때는 1,2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던 것보다 받는 돈이 더 적죠. 60원씩. 그래서 요 60원씩 23,000달러를 계산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 원화로는 138만 원만큼 손해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사에 대해서 10만 달러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었는데요. 전기말, 즉 작년에 외화 평가를 했을 때는 1,200원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얼마로 적혀 있겠어요? 1,200원에 10만 달러 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1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걸 1,100원에 회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달러에 1,100원을 계산하면 1억 1천, 외상 매출금은 1억 2천짜리였다. 실제 대금을 회수할 때 이렇게 손해를 보면 외환 차손. 자, 여기도 마찬가지 7월 1일 기준의 인식 환율은 1,200원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회수할 때는 1,300원이었다. 환율이 얼마만큼? 100원만큼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 처음에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보통 예금은 1,300원. 나머지 차이가 외환 차익. 자, 어때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동일하죠? 사실 같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1,200원에 300원 맞아요. 2,400, 2,600, 200인데 여기는 이제 2,400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마씩 이 4만 달러에 대해서 1,200원씩 그 다음에 여기는 1,300원씩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 발생하고 있네요. 자, 외환 차손도 있습니다.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과정이죠. 처음에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해서 보시면 회수 당시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대여했을 때는 1,200원이었다고요. 그럼 1달러당 100원씩 환율의 차이가 나는데 빌려줬을 때보다 받는 날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환 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몇 달러에 대해서? 8,000달러. 자, 여기는 1,192원짜리가 1,150원. 자, 그러면 지금 환율이 42원만큼 떨어졌어요. 자, 42원만큼 떨어졌다고 했을 때 자산이라면 손실이겠고
부채라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부채였어요. 부채의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진 만큼 되려 2달러당 42원씩 이렇게 이익을 보게 된 겁니다. 외환 차익. 자, 어때요, 여러분들? 부채의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입할 때 1,200원짜리가 상환할 때 1,100원의 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100원씩 외환 차익이 발생했죠. 처음보다 환율이 떨어져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접대비도 있겠고요. 거래처 돌잔치, 거래처 식사, 경조사, 결혼 축의금, 거래처와 하게 되는 것들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부, 뭐 컴퓨터를 기부하거나 그럴 때는 비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제품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에는 타개정 대체를 생각하기도 해야 되겠죠. 자, 소모품에 대해서는 뭐 청소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모품을 구매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고요. 볼펜이나 샤프심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얘들도 소모품비, 하지만 사무용품비로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거래처 직원의 자녀 돌잔치 축의금, 접대비, 영업부니까 판매관리비 쪽. 자, 그 다음에 영업부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카드 결제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영업부서 직원의 경조사비를 냈더라. 접대비 보통예금. 어때요? 정말 많았죠. 맞아요. 구매 거래처의 결혼 축의금, 접대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내가 구입해놨던 컴퓨터를 기부하였다. 기부금, 그리고 그 컴퓨터는 비품이었다. 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청소용품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청소용품에 대해서 소모품비로 처리했죠. 그래서 단계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소모품비요. 왜냐면 이 생산부에 지금 소모품비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하세요가 없었다면 뭐도 정답이 될 수 있었기에 소모품이라는 자산도 정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쓰지 못하도록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청소용품이 나왔죠. 계속 문제가 거의 복제되듯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사무용품비도 될 수 있지만 소모품비도 된다. 왜냐면 단계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은 소모품비를 썼지만 일부 친구들은 이렇게 사무용품비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 정답 인정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이 문구류를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쓰세요 라고 문제가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펜 샤프심 같은 거 27,500원이 모두 사무용품비로 되게 된 사례이죠. 자, 계속해서 복리후생비 보시면 우리 직원들 뭐 간식을 사다 줄 수도 있죠. 토스트나 아니면 출장 중에 뭐 분식을 먹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장 중에 썼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가 복리후생비를 써주세요 라고 딱 지정해 줍니다. 자, 복리후생비 역시나 500번, 800번 있겠고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입니다. 자,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광고료를 광고 선전비의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였던 거죠. 광고 선전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미지급금으로 써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미지급금을 갚았다라고 해서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사라지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 재산세, 협회비, 상공회의 소회비, 일반 회비,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모두 세금과 공과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내주는 사례입니다. 복리후생비고요. 카드 결제한 부분은 미지급금, 하나카드, 즉 내가 하나카드 회사에 돈 갚으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치즈토스트, 햄토스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해서 현금 영수증 거래가 아니라 그냥 아래에 간이 영수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 영업부니까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 먹일 거 얘기해 주는 거죠. 동일한 내용으로 500번대 그리고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자, 여기는 영업부 직원들 출장 중에서 먹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표현이 없었으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쓰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문제가 복리후생비 쓰라고 했고요. 카드 결제, 미지급금, 카드 회사 써주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광고료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서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에서 갚았다. 그래서 꼭 광고가 나왔다고 무조건 광고 선전비가 답이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이미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 상태. 자, 재산세 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이 장소에 따라서 영업부가 쓰는 것은 126만 원 800번대, 생산부가 쓰는 것은 88만 원 500번대. 자, 그다음 무역협회의 협회비, 세금과 공과. 자, 그다음에 출장비도 있죠. 출장비, 뭐 아메리카노 마셨다라고 했을 때 항공권과 이제 숙박비 하면 전체 38만 원을 지출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60만 원 지급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쓴 돈은 38만 원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업부 직원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다만 조심하실 점은 문제에서 혹시라도 앞에 문제들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혼동할까봐 여비교통비 처리하세요 라고 따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나라카드. 자,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미납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납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카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납부세액을 차가감 납부세액을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즉 세금과 공과 나중에 카드 수수료 비용으로 쓰면서 대변을 카드 결제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법인세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납부. 그래서 미지급한 세금, 미지급 세금을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250, 납부지연 가산세 2,500원. 미납한 가산세는 미지급 세금.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었던 미납세금 120,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그래서 미지급 세금과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납세액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 가산세가 세금과 공과. 자, 카드 수수료가 2% 있었죠? 카드 수수료 2%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 비용이다. 자,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 가산세, 카드 수수료,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에 카드 회사가 걸리죠. 같은 구조를 가지는 문제들이 꽤나 자주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타계정 대체입니다. 차변의 매출원가가 아닌 비용이나 자산과 같은 계정이 쓰여지면서 제품, 상품,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이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 적요에 8번 적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소모품으로 쓰기 위해서 내 회사 상품을 가져다 쓰는 거고요. 이때 분명히 조심하실 점은 구입한 가격으로 씁니다. 판매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판매했을 때 써야 될 금액이고 현재로는 구매했던 가격이 사라집니다. 자, 마찬가지 기부하기 위해서 내 회사 제품을 주는 경우였고요. 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원가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같이 함께 쭉 살펴봤어요. 정말 많이 살펴본 것 같아요. 실제로 대략 한 40회 정도 분량에 대해서 유형별로 체크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매번 틀리던 것들도 내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많은 회독을 늘리겠다고 많은 회차만 풀고 있으니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걸 여러분들도 스스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유형들만 쫙 모아다 놓고서 내가 풀어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 구조에 따라서 내가 잘 그 구조만 익히고 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제발 일반 전표 풀면서 차변 대변 바꿔 쓰지 않기, 어떤 계정 쓸지 몰라서 혼자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지 않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저는요, 이 확장판에 대한 3 시리즈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어떤 영상으로 찾아뵈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참고해서 다음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 안녕.